서울의 심장부 패션과 욕망이 들끓는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패션 회사 더 모드의 사무실은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의 열기로 가득했다. 최종 프로젝트 발표를 몇 시간 앞둔 디자인 1팀의 공기는 특히나 팽팽했다. 커피 향과 종이가 타는 듯한 복사기 열기, 그리고 직원들의 조용한 긴장감이 뒤섞여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한유라. 그녀는 그 소란스러운 공간의 한쪽 구석에서 자신만의 세계에 침잠해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늘 그랬듯 최소한의 물건들로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위를 가득 채운 스케치와 원단 샘플들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얼마나 치열한 폭풍이 휘몰아쳤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유라는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태블릿 화면 위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마지막 디자인 수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는 오직 화면 속 의상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유노이아 은오이아. 아름다운 생각이라는 뜻을 가진 고대 그리스어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을 넘어 입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보는 사람에게는 선한 영감을 주고자 하는 유라의 철학이 담긴 야심작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녀는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주말을 반납했고 새벽녘까지 이어지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탈리아의 작은 공방에서만 생산되는 친환경 원단을 찾아내기 위해 수백 통의 이메일을 보냈고 한국 전통 자수의 미학을 현대적인 디자인에 녹여내기 위해 박물관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유노이아 컬렉션은 그녀에게 자식과도 같았다. 봄의 새싹을 닮은 파스텔 톤의 색감물 흐르듯 유려하게 떨어지는 실루엣, 그리고 각 의상에 섬세하게 수놓아진 희망의 메시지까지. 모든 디테일에는 그녀의 땀과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한유라 씨, 그녀의 집중을 깨뜨린 것은 기름기가 잔뜩 낀 목소리였다. 디자인 1팀의 팀장 박태준이었다. 그는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옷이 주인을 잘못 만난 듯한 촌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남자였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표정으로 유라의 모니터를 내려다보았다. 준비는 다 됐나? 오늘 발표 내 명성에 흠집이라도 냈다간 가만 안 둘 줄 알아. 유라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대답 대신 그녀는 최종 발표 자료가 담긴 USB를 건뷰다. 그 안에는 지난밤 그녀가 꼬박 세워 완성한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 들어있었다. 박태준은 USB를 채가드듯 받아들고는 헛기침을 하며 덧붙였다. 이번 프로젝트 컨셉부터 최종 디자인까지 다 내 머리에서 나온 거 알지? 한유라 씨는 그냥 내 지시대로 손발만 좀 움직여준 거고. 혹시라도 사람들 앞에서 헛소리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박태준은 프로젝트 초반에 요즘 잘 나가는 스타일로 알아서 해봐 라는 말 한마디를 던졌을 뿐 실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유라가 밤새워 작업한 결과물을 다음 날 아침 자신의 것인 양 가로채 상부에 보고하는 데만 능숙한 남자였다. 유라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기에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었지만 거대한 조직 안에서 힘없는 평사원인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잠시 후 회사의 모든 임원들이 모인 대회의실에서 최종 발표가 시작되었다. 발표자로 나선 박태준은 유라가 만들어준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고 유창한 척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유노이아라는 이름의 깊은 뜻을 설명하면서도 발음을 틀리는 실수를 했고 유라가 직접 발품 팔아 찾아낸 지속 가능한 원단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는 마치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설명을 읽는 것처럼 영혼 없는 목소리로 일관했다. 유라는 회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 주먹을 꽉 쥔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자신의 철학이 저 남자 입에서 값싸게 포장되어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은 마치 심장이 도려내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하지만 임원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박태준의 설명은 엉망이었지만
유노이아 컬렉션의 디자인 자체가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독창적인 컨셉과 완벽에 가까운 디자인은 그 자체로 빛나고 있었다. 아주 좋아. 박 팀장 이번에도 한 건 했구만. 발표가 끝나자 사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다. 다른 임원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모든 영광은 박태준에게 돌아갔다. 그는 으쓱하며 과장된 몸짓으로 인사를 했고 유라가 앉아있는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유라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때 박태준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유라 씨, 잠깐 내 방으로 좀 들어와. 그의 목소리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유라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박태준은 문을 닫자마자 표정을 싹 바꾸고는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로 던졌다. 이게 뭔지 알아? 유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보자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 해고 통지서야. 네 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라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해고라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다. 무슨 말이냐니. 당신 오늘 발표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공동작업자 감히 내 프로젝트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해 어디서 도둑신보를 부리는 거야. 박태준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는 아까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 유라가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던 것을 문제 삼고 있었다. 팀장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에 기여한 만큼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기여.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는데 시키는 일만 하는 주제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은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는 시도까지 했어.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 그는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냈다. 며칠 전 유라가 개인 이메일로 작업 파일을 백업해 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것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순수한 백업이었지만 박태준은 그것을 기밀 유출 시도라는 끔찍한 범죄로 둔갑시켰다. 우리도 모두는 당신처럼 위계질서도 모르고 팀워크를 해치고 회사에 해를 끼치는 직원은 필요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유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무나도 치밀하게 짜인 각본 앞에서 그녀의 어떤 해명도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박태준의 비열한 눈빛을 보며 깨달았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하고 버릴 생각이었던 것이다.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고 모든 공을 독차지하기 위해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유라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사무실로 돌아온 유라는 멍하니 자신의 자리에 서 있었다. 주변 동료들은 애써 그녀를 외면했다. 몇몇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다가와 말을 걸지 못했다. 박태준의 권력 앞에서 정의를 외치는 것은 곧 자신의 목을 내놓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말없이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의 희로애락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다. 달아빠진 디자인 서적 영감을 주었던 작은 소품들, 그리고 유노이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모아두었던 수많은 자료들. 상자는 금세 채워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버린 듯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참아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짐을 싼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동료들의 수근거림이 들려왔다. 유라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1층으로 내려왔다. 유리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회사를 나온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몸담았던 더 모드의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거대한 유리 건물은 차갑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주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싹트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결코 꺾이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차가운 결심이었다. 한유라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자신의 전부였던 세계에서 쫓겨났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어쩌면 더 거대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잔인한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고쳐 안고 차가운 도시의 아스팔트 위로 묵묵히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동안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낮게 울려 퍼지는 밤이었다. 한유라는 자신의 작은 원룸 오피스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며칠 전까지 그녀의 세상이었던 화려하고 역동적인 더 모드 사무실과는 모든 것이 대조적인 공간이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가구들 책장에 꽂힌 낡은 디자인 서적들,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이곳이 지금 그녀가 가진 세상의 전부였다. 해고당한 첫날,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분노, 배신감, 억울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박태준의 비열한 얼굴과 동료들의 차가운 외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유라는 오랫동안 절망에 빠져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녀는 슬픔을 곱씹기보다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었다. 이틀째 되던 날 아침 그녀는 잠에서 깨자마자 결심한 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지가 쌓인 창고에서 지난 몇 년간 작업했던 모든 결과물이 담긴 포트폴리오 박스를 꺼내왔다. 대학 시절의 풋풋한 스케치부터 더 모드에 입사해서 진행했던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까지. 그녀는 거실 바닥에 자신의 모든 역사를 펼쳐놓았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었다. 그녀의 손때 묻은 작업물들은 그녀가 어떤 디자이너인지, 어떤 꿈을 꾸며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박태준이 앗아간 것은 직장이라는 울타리였지 그녀의 재능이나 열정이 아니었다. 그녀의 정체성은 더 모드의 디자이너 한유라가 아니라 그냥 디자이너 한유라 그 자체였다.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낡은 포트폴리오를 해체하고 처음부터 다시 구성하기 시작했다. 박태준에게 빼앗긴 유노이아 프로젝트의 원본 스케치와 초기 기획안도 빠짐없이 정리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발표할 수 없는 작업물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영혼이 담긴 최고의 결과물이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엮어 미래를 위한 무기를 만들어냈다. 한편 유라의 작은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화려한 세상의 중심.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아우라그룹의 본사 꼭대기층에서는 다른 종류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아우라그룹의 총괄, CEO 권지혁.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극도로 미니멀했지만 벽에 걸린 현대 미술 작품 하나,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 하나가 웬만한 중소기업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모든 것이 최고였고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권지혁은 재벌 3세라는 타이틀을 달고 태어났지만 그 누구도 그를 금수저라고 얕보지 못했다. 그는 20대 후반에 그룹의 경영권을 물려받은 이후 파격적인 혁신과 동물적인 감각으로 아우라 그룹을 세계적인 럭셔리 기업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언제나 본질을 꿰뚫었고 그의 결정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그의 충직한 오른팔인 김민준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더 모두에서 보내온 콜라보레이션 제안서였다. 권지혁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는 별 기대 없이 첫 장을 넘겼다. 중소 패션 회사들의 비슷한 제안서는 일주일에도 수십 통씩 쏟아져 들어왔고 대부분은 그의 눈길을 3초 이상 붙잡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제안서의 형식이나 문체는 조잡하고 상업적인 냄새가 물씬 풍겼지만 그 안에 담긴 디자인 스케치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윤호야, 아름다운 생각이라. 권지혁의 손가락이 프로젝트의 이름 위에서 멈췄다. 그는 디자인 업계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좋은 디자인과 위대한 디자인의 차이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디자인은 위대함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동양적인 선의 미학과 서양의 아방가르드한 구조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철학적인 깊이로 풀어낸 방식은 감탄을 자아냈다. 그러나 프레젠테이션의 나머지 부분들은 그 디자인의 가치를 전혀 뒷받침해주지 못했다. 박태준이라는 자가 작성한 사업 계획은 디자인의 철학을 상업적인 수치로 환원시키는 데만 급급했고, 그의 언어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애정이나 이해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이 프레젠테이션 누가 했지? 제안서에 따르면 더 모두의 디자인 1팀 박태준 팀장입니다. 권지혁은 코웃음을 쳤다.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아니, 내 말은 이 디자인을 한 사람 말이야. 박태준이라는 사람의 머리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영혼이 담겨 있어. 그는 이 디자인의 겉만 핥았을 뿐 본질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마치 명화를 훔쳐와서 자기 집 벽에 걸어놓고는 그림감만 자랑하는 졸부 같군. 김 비서는 권지혁의 통찰력에 새삼 감탄했다. 그는 회장님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음을 직감했다. 김 비서 즉시 더 모드의 이 윤호야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해. 그리고 이 디자인을 탄생시킨 진짜 디자이너가 누군지 알아내.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조용히 물러나자 권지혁은 다시 한번 디자인 스케치를 들여다보았다. 마치 길거리의 진흙 속에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는 이 보석을 세공한 미지의 장인이 누구인지 참을 수 없을 만큼 궁금해졌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다. 유라는 완성된 포트폴리오를 들고 여러 회사에 지원서를 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더 모두에 에서 불미스럽게 해고당했다는 사실은 좁은 업계에 아름아름 퍼져나간 듯 했고,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대부분 불합격 통보이거나 그녀의 경력을 터무니없이 깎아내리는 모욕적인 제안들 뿐이었다. 그녀는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아 노트북으로 또 다른 회사의 채용 공고를 뒤지고 있었다. 씁쓸한 커피가 유난히 더 쓰게 느껴지는 오후였다. 바로 그때 노트북 화면 오른쪽 하단에 새로운 메일 도착을 알리는 작은 팝업 창이 떴다. 발신자는 생소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 붙은 이메일 주소는 유라의 심장을 먹게 하기에 충분했다. google.com search q1auragroup.com auragroup. 대한민국 모든 디자이너들의 꿈의 직장이자 감히 지원서조차 내볼 엄두를 내지 못했던 업계의 절대적인 포식자. 스팸 메일이겠지. 유라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메일을 클릭하려다 멈칫했다. 하지만 제목을 본 순간 그녀는 숨을 삼켰다. 에이유라 그룹 한유라 디자이너님께 드리는 특별 채용 제안. 손이 가늘게 떨렸다. 혹시나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보았지만 제목은 그대로였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메일을 열었다. 내용은 간결하면서도 정중했다. 아우라 그룹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하이엔드 컨셉 프로젝트에 그녀를 디자이너로 초빙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정식 채용 절차와는 별개로 회장님과의 프라이빗 미팅을 제안한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붙어 있었다. 그리고 메일의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미팅에 참석하실 때 한유라 디자이너님의 철학이 가장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는 개인 포트폴리오를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콘셉트 작업물일수록 좋습니다. 유라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카페의 소음 커피향 창밖의 풍경이 모두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굳게 닫혔다고 생각했던 문 저편에서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대한 세상이 그녀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희망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아우라 그룹의 본사 로비에 들어선 순간 한유라는 자신이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착각에 빠졌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맑아 그녀의 모습을 선명하게 비췄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갓 내린 원두커피 향이 은은하게 섞여 있었다. 이곳의 모든 것은 권력과 부, 그리고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는 아우라 그룹의 오만한 철학을 웅변하고 있었다. 유라는 오늘을 위해 옷장에서 가장 아끼는 그러나 화려하지는 않은 단정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그녀의 소박한 차림은 주변을 오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질적으로 보였다.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그녀는 이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인포메이션 데스크로 향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시 권지혁 회장님과 면담 약속이 있는 한유라라고 합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직원의 눈이 잠시 커졌다. 회장님과의 프라이빗 면담은 이 회사에서도 극소수의 최고위급 인사에게나 허락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직원은 놀란 기색을 금세 감추고 프로페셔널한 미소와 함께 정중하게 안내했다. 잠시 후 김민준 비서가 직접 로비로 내려와 그녀를 맞이했다. 한유라 디자이너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김 비서를 따라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유라는 숨막히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을 향해 솟아올랐다.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녀의 심장 박동도 함께 빨라졌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복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갤러리처럼 꾸며진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끝에 다른 어떤 문보다도 위압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CEO의 집무실 문이 있었다. 김 비서가 문을 열자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녀가 들어선 곳은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예술 작품에 가까웠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전체가 그녀의 발 아래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지난밤 인터넷에서 보았던 권지혁의 사무실 그대로였지만 사진으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압도적인 공간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리고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도시를 등지고 서 있는 그의 뒷모습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재계 잡지 표지를 수없이 장식했던 바로 그 얼굴. 아우라 그룹의 제왕 권지혁이었다. 유라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HR팀장이나 디자인 총괄 이사 정도를 예상했지 그룹의 총수가 직접 자신을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권지혁은 모델처럼 완벽한 비율의 몸에 흠잡을 데 없는 수트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롭고 깊은 눈빛이었다. 앉으시오, 한유라 씨.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유라는 마치 로봇처럼 그의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권지혁은 이력서를 보거나 자기소개를 요구하는 대신 리모컨을 들어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더 모두에서 박태준이 발표했던 유노이아 프로젝트의 프레젠테이션이었다. 유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대체 이 남자는 무슨 생각인 걸까? 박태준과 아는 사이인가? 아니면 자신을 시험하려는 것인가? 한유라 씨,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권지혁이 질문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보시오.
수만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함정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박태준을 비난했다가는 업계 선배를 헐뜯는 예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입을 다물거나 어설픈 칭찬을 늘어놓는다면 이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버릴 터였다. 그녀는 스크린 속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디자인들을 바라보았다. 박태준의 손에 의해 싸구려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꿈을.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였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갔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되찾았고 눈빛은 열정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먼저 이 디자인의 근간을 이루는 공존과 치유의 철학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으로 서두를 열었다.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해 현대 사회의 상처를 보듬고 입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 자체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이 디자인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방향성은 옳았습니다. 권지혁은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유라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가장 예리한 메스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이 발표에서는 그 철학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의 한 부분을 손으로 가리켰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의 색상 조합을 보시죠. 본래 의도는 동틀녘 새벽의 고요하고 신비로운 안개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색은 채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본래의 깊이감은 사라지고 그저 그런 파스텔 톤의 상업적인 컬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영혼 없는 플라스틱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녀의 비판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또한 이 드레스의 실루엣은 한국 전통 백자의 유려하고 절제된 곡선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비움의 미학을 통해 가장 완벽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디자인은 불필요한 장식들이 더해지고 라인이 과도하게 변형되어 시장에서 잘 팔릴 만한 평범한 드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완전히 잃어버린 셈입니다. 그녀는 박태준이 망쳐놓은 모든 디테일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완벽한 이해에서 비롯된 해부와도 같은 분석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뒤섞여 있었다. 한참 동안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라는 자신이 너무 흥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 같았다. 그때였다. 권지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른 그것은 만족감과 확신에 찬 미소였다. 역시 내가 본 것이 틀리지 않았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스크린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유라 씨, 박태준이라는 자는 당신의 디자인을 훔쳤고 당신의 영혼을 모욕했어. 그 사실은 이미 우리 쪽에서 모두 파악하고 있어. 유라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뜨였다. 나는 당신에게 아우라 그룹의 평범한 디자이너 자리를 제안하는 게 아니오. 권지혁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빛났다.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그 유노이아를, 아니 그 이상의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지원을 제공하겠소. 당신이 방금 말한 그 모든 아쉬움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겠단 말이오. 당신만의 특별 프로젝트 팀을 이끌게 될 거요. 아우라 그룹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유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억울하게 쫓겨난 디자이너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그것도 총수 본인이 직접 스카우트 제안을 하고 있었다. 단순한 입사가 아니라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프로젝트의 책임자 자리였다. 절망의 나락에서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꿰뚫어 보듯 바라보는 권지혁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재능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읽을 수 있었다. 며칠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억울함과 소름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불안에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기회에 대한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네,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한 디자이너의 잔인했던 계절이 끝나고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아우라 그룹에서의 첫 출근날 한유라는 마치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처음 들어서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임시 출입증이 아닌 그녀의 이름과 사진이 박힌 정식 사원증을 목에 걸고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를 향한 직원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호기심이 가득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듯 나타나 회장 직속 프로젝트를 맡게 된 미지의 디자이너. 그녀는 순식간에 아우라 그룹 전체를 뒤흔든 뜨거운 가십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김민준 비서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녀를 안내했다. 하지만 목적지는 회장실이 아니었다. 그는 디자인 센터의 가장 좋은 위치, 한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창가에 자리한 거대한 스튜디오의 문을 열었다. 이곳이 앞으로 한유라 수석님께서 사용하실 개인 스튜디오입니다. 유라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잠시 멈춰 섰다. 더 모두의 모든 디자이너가 함께 쓰는 사무실을 합친 것보다도 넓은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은 최신형 디지털 스크린으로 채워져 있었고 다른 쪽에는 세계 각국에서 공수한 희귀한 디자인 서적들이 도서관처럼 꽂혀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작업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디자이너가 꿈꿀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재료와 도구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다. 이곳은 사무실이 아니라 창작을 위한 완벽한 요새이자 신전이었다. 회장님께서 디자이너에게는 완벽한 영감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김 비서의 설명에 유라는 말문이 막혔다. 이것은 권지혁이 그녀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당신의 재능을 믿으니 마음껏 펼쳐보라는 전폭적인 신뢰의 표현. 잠시 후 그녀가 이끌게 될 프로젝트 팀원들이 스튜디오로 들어왔다. 패턴사 VMD 마케터 등 각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아우라 그룹의 정예 인력들이었다. 그들은 유라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감출 수 없는 경계심과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특히 자신을 디자인팀 차장이라고 소개한 이수진이라는 여자의 시선은 유독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화려한 외모와 세련된 스타일을 자랑하는 누가 봐도 아우라 그룹의 터줏대감처럼 보이는 여자였다. 한유라 수석님 환영해요. 이수진은 입꼬리만 올려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했다. 어떤 대단한 배경과 경력을 가졌길래 듣도 보도 못한 신입에게 회장님께서 직접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시는 건지 우리 모두 정말 궁금해하고 있답니다. 혹시 저희가 모르는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으신가요? 그것은 환영의 인사를 가장한 명백한 공격이었다. 당신은 낙하산이 아니냐는 무례하고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팀원들의 시선이 모두 유레게로 쏠렸다. 그녀가 어떻게 대처할지 시험하려는 듯한 분위기였다. 유라는 잠시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어의 배경은 제 이름 석자와 제가 만들어 온 디자인들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곳 아우라 그룹에서 만들게 될 새로운 디자인으로 저를 증명하겠습니다. 특별한 인연이 아니라 특별한 디자인을 기대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불필요한 변명도 감정적인 대응도 없었다. 오직 실력으로 말하겠다는 디자이너로서의 전공법. 이수진의 미간이 순간 굳어졌고 다른 팀원들의 눈빛도 미묘하게 변했다. 적어도 그녀가 만만한 상대는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직감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유라를 향한 보이지 않는 벽과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면 대화가 끊겼고 식당에서는 그녀의 테이블 주변만 텅 비어있기 일쑤였다. 회장님의 숨겨진 여자, 근본도 없는 낙하산이라는 악의적인 소문들이 유령처럼 회사를 떠돌았다. 유라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과거 더 모두에서 겪었던 따돌림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듯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권지혁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정보망은 아우라 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가장 사소한 가십조차 놓치지 않았다. 그는 굳이 유라에게 이 사실을 알리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행동했다. 며칠 후 그는 디자인 부문 전체 임원 및 팀장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수진도 물론 그 자리에 있었다. 회의 안건은 다음 시즌 그룹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였지만 권지혁은 회의 말미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한유라 수석 디자이너가 이끄는 신규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는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임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무제한일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기대 또한 무한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팀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 어떤 내부적인 잡음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그 대상이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제가 직접 책임을 묻겠습니다. 명심들 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말은 회의실에 있는 모두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특히 이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것은 유라를 향한 공개적인 신임 선언이자 그녀를 흔들려는 모든 세력을 향한 서슬 퍼런 경고였다. 그날 이후 유라를 향한 노골적인 비난이나 따돌림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권지혁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날 저녁부터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매일 밤 유라의 스튜디오를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다. 하지만 함께 밤늦게까지 디자인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유라는 점차 그에게서 CEO가 아닌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보고를 받는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와 날카로운 심미안을 가진 진정한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였다. 이 부분의 드레이핑은 좀 더 과감해도 좋을 것 같소. 마치 고대 그리스 조각상이 입은 옷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역동성을 살려보면 어떻겠소? 이 원단은 색감은 좋지만 내구성이 약해. 아우라의 이름에 걸맞은 퀄리티를 위해서는 소재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하오. 그의 조언은 언제나 핵심을 찔렀다. 유라는 그의 통찰력에 감탄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그들은 때로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격렬한 토론을 벌였고 때로는 말없이 함께 음악을 들으며 영감을 공유했다. 권지혁은 그녀가 저녁을 거른 것을 발견하면 말없이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을 주문해 주었고 그녀가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직접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려주었다. 그런 사소한 배려들이 쌓이면서 유라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방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그의 따뜻함과 외로움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권력과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 속에서 늘 혼자였다. 하지만 유라 앞에서는 달랐다.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아이처럼 눈을 빛내는 그녀의 순수한 열정은 권지혁의 메마른 세상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담비와도 같았다. 그는 프로젝트 확인이라는 핑계가 없어도
그녀의 스튜디오를 찾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곤 했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막 완성된 컬렉션의 첫 번째 샘플 의상을 마네킹에 입혀놓고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실크 드레스는 마치 살아있는 여신처럼 아름다웠다. 벅찬 감정에 젖어 있던 유라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회장님 덕분에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권지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날카로움을 거두고 깊고 부드러운 빛을 띠고 있었다. 권지혁이라고 부르시오. 적어도 이 스튜디오 안에서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유라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리고 나는 재능을 알아봤을 뿐이오. 그 재능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건 한유라 씨 당신 자신이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창밖의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두 사람을 배경처럼 감싸고 있었다. 일과 존경심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가 이제 막 다른 세계 감정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한유라가 아우라 그룹에서 새로운 날개를 펼치고 있는 동안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박태주는 자신의 비열함이 만든 감옥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유라가 떠난 후 주인을 잃은 유노이아 프로젝트는 방향을 잃고 표류했다. 박태주는 그녀의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흉내낼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발전시키거나 완성시킬 능력은 없었다. 상부에서는 더딘 진행 상황을 질책하기 시작했고, 동료들은 그의 무능함을 비웃으며 등을 돌렸다. 그날 밤도 그는 허름한 술집 구석에서 혼자 독한 소주를 들이켜고 있었다. 쓰디쓴 알코올로 현실을 잊어보려 했지만 초라해진 자신의 신세에 대한 분노와 한율에 대한 지긋지긋한 질투심만이 그의 속을 더욱 까맣게 태울 뿐이었다. 그는 취한 눈으로 스마트폰을 넘기다 한 패션 업계 뉴스 기사에서 눈을 멈췄다. 아우라 그룹 베일에 쌓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정력 공개 천재 신인 디자이너 한유라 영입으로 업계 지각 변동 예고. 한유라. 그 세 글자가 그의 눈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쫓겨난 개처럼 비참하게 회사를 나갔던 그 여자애가 감히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아우라 그룹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었다고 권지혁 회장이 직접 그녀를 위해 팀을 꾸려주었다고. 말도 안 돼. 그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뒤이어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한 극심한 공포가 그를 덮쳤다. 만약 한유라가 권지혁에게 과거의 일을 모두 털어놓는다면, 자신의 도둑질과 비리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의 경력, 그의 인생은 그걸로 끝이었다. 질투와 공포는 이내 시커먼 증오로 변했다. 그는 탁자에 스마트폰을 내던졌다.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그는 이를 갈았다. 한유라가 행복해지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었다. 그녀가 성공하는 것은 곧 자신의 파멸을 의미했다. 그녀를 다시 끌어내려야만 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재기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짓밟아버려야 했다. 그날 이후 박태주는 복수를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익명성이 보장되는 패션 업계 종사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그리고 대포폰으로 계정을 만들어 악의에 가득 찬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제목: 아우라 그룹 신임 수석 디자이너 한유라의 추악한 실체를 고발합니다. 자신을 더 모두의 전 동료라고 밝힌 그는 소설가 뺨치는 필력으로 거짓과 진실을 교묘하게 뒤섞었다. 한유라는 예전부터 후배들의 아이디어를 상습적으로 훔쳐 자신의 것인 양 발표해왔습니다.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를 무기로 삼아 상사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이번 아우라 그룹 입사 역시 권지혁 회장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한 몸노비의 결과물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녀가
이전 직장에서 해고당한 진짜 이유 역시 동료의 디자인을 훔치려다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글은 자극적이었고 구체적이었다. 박태준은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그대로 한유라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 글은 게시되자마자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가십에 굶주려 있던 사람들은 익명의 폭로에 열광했다. 글은 순식간에 각종 SNS와 연예 매체로 퍼져나갔고 한유라, 아우라그룹 스캔들, 몸로비 디자이너 같은 끔찍한 연관 검색어들이 포털 사이트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소문은 칼날이 되어 아우라그룹의 심장부로 날아들었다. 유라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자신을 향한 싸늘한 시선과 노골적인 수군거림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팀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보여준 인터넷 게시글을 본 순간 그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간신히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악몽이 훨씬 더 추악하고 거대한 괴물이 되어 그녀를 다시 덮쳤다. 아르테미스티느 팀의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얼어붙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리더십을 따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내던 팀원들은 이제 그녀를 의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이수진은 기다렸다는 듯 노골적인 조소를 입가에 걸고 그녀를 대했다. 유라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컴퓨터 화면 가득한 악성 댓글과 그녀를 향한 비난은 보이지 않는 독화살처럼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디자인 스케치에 집중할 수 없었다. 팀원들과의 회의에서도 그녀는 예전 같은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순항에 급제동이 걸렸다. 온라인 공격의 성공에 고무된 박태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소문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한유라의 창작물, 그녀의 영혼 그 자체를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모드에 남아있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아우라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셀레스틴 잉크 의의 임원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어두운 지하의 한 고급배서 박태준은 셀레스틴의 이사와 마주 앉았다. 그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패를 꺼내 들었다. 아우라그룹이 사활을 걸고 준비 중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전체 디자인 시안과 론칭 전략이 담긴 파일입니다. 이걸 넘기는 조건으로 저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과 귀사에서의 새로운 자리를 약속해 주시죠. 셀레스틴의 이사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가 내민 USB를 받아들었다. 기업 윤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아우라그룹에 치명타를 입힐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었다. 폭탄은 며칠 뒤에 터졌다. 셀레스틴이 아우라그룹보다 한 발 앞서 새로운 컬렉션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들의 컬렉션은 아르테미스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컨셉은 물론이고 몇몇 핵심 디자인은 도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았다. 언론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이제 모든 의혹은 확신이 되었다. 한유라는 단순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니라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긴 산업 스파이로 낙인 찍혔다. 아우라그룹이 뒤늦게 비슷한 디자인을 발표하려 한 것은 내부 스파이의 소행을 덮으려다 실패한 증거라는 기사까지 쏟아졌다. 아우라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빛나는 왕관이 아니라 회사의 목을 조르는 끔찍한 족쇄가 되어버렸다. 이사들은 당장 한유라를 해고하고 프로젝트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아우성이었다. 그날 저녁 유라는 권지혁의 사무실에 불려갔다. 예전에 따뜻하고 열정 넘치던 스튜디오가 아닌 모든 것이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은 바로 그 CEO의 집무실이었다. 그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거대한 책상 너머에 권지혁을 마주보고 서 있었다. 회사 전체를 뒤흔든 이 거대한 위기의 모든 책임이 오롯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분노할 것이라고 자신을 의심하고 비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해고를 통보받을 것이라고 유라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말로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한 진심을 담고 있었다.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깊은 눈 속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무실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워졌다. 그녀의 꿈, 그녀의 미래, 그리고 그들의 관계. 그 모든 것이 그의 다음 한마디에 달려 있었다. 권지혁의 사무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한유라는 자신의 마지막 항변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그녀의 귓가에 들려온 것은 예상했던 차가운 질책이나 해고 통보가 아니었다. 알고 있어. 나직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 유라가 놀라 눈을 뜨자 권지혁이 어느새 책상을 돌아 그녀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그의 깊은 눈이 온전히 그녀만을 담고 있었다. 처음부터 당신이 아니라는 것. 나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의심한 적 없어. 그 한마디에 유라의 온몸을 짓누르던 거대한 불안의 무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팽팽하게 버티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탁 하고 끊어졌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단 한 사람 가장 믿고 싶었던 그 사람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었다는 것에 대한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권지혁은 말없이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젖은 뺨에 가져다 댔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따뜻했다. 당신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런 추악한 짓을 할 수 없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디자인을 향한 당신의 열정, 당신의 영혼은 진짜니까. 그건 아무리 더러운 거짓을 퍼부어도 절대 가릴 수 없는 빛과 같은 것이오. 그의 절대적인 신뢰 앞에서 유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흐느낄 뿐이었다. 그녀를 잠시 진정시킨 권지혁은 곧바로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딸린 작은 전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고 그의 눈은 다시 아우라 그룹의 냉철한 제왕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법무팀장과 그룹 내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로 구성된 사이버 보안팀장에게 동시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부터 내 지시를 정확히 이행하도록. 목표는 더 모드의 박태준. 그자의 지난 1년간의 모든 통신기록, 금융거래 내역, 온라인 접속 기록을 샅샅이 뒤져. 그가 이용하는 모든 익명 계정을 찾아내고 IP를 추적해. 그리고 셀레스틴 임원과 접촉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시간은 정확히 24시간이오.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마시오. 권지혁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거대한 아우라 그룹에 보이지 않는 기계장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명예를 지키고 그룹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면전의 시작이었다. 사이버 보안팀은 박태준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IP 주소가 그가 자주 이용하던 PC방이라는 것을 몇 시간 만에 밝혀냈다. 그들은 즉시 해당 PC방의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영상 속에는 박태준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법무팀은 박태준의 차명 계좌를 추적해 셀레스틴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 박태준과 셀레스틴 이사 간의 통화 녹취 파일까지 손에 넣었다. 모든 증거는 박태준이라는 단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정확히 24시간 후 김민준 비서는 모든 증거가 담긴 보고서를 권지혁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권지혁은 보고서를 훑어본 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지시했다. 지금 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하시오. 모든 언론사를 불러 모아.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다음 날 오후 아우라 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가 아우라 그룹의 공식적인 사과와 한유라 디자이너의 해임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강당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넘쳤다. 권지혁의 지시에 따라 한유라도 기자회견장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전날 밤 자신을 믿어주던 그의 눈빛을 떠올리며 간신히 마음을 다잡았다. 마침내 권지혁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그는 잠시 기자회견장을 둘러본 뒤 침착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예상했던 사과의 말은 없었다. 오늘 이 자리는 아우라 그룹이 맞이한 위기에 대해 해명하고 동시에 대한민국 패션계의 어두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먼저 저희 아우라 그룹이 무한한 신뢰로 영입한 한유라 수석 디자이너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그녀는 저희가 수년간 찾아 헤맨 한 시대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선언에 장내는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권지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손짓을 했다. 그의 뒤편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지금부터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났다. 박태준에게 도용당하기 전 한유라가 개인적으로 작업했던 유노이아의 초기 스케치와 기획안이었다. 파일 생성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어서 박태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던 PC방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 박태준의 비열한 얼굴이 대형 화면에 클로즈업되자 기자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셀레스틴으로부터 박태준의 차명 계좌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의 추악한 거래가 담긴 통화 녹취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디자인만 넘겨주시면 아우라 놈들 제대로 물먹일 수 있습니다. 박태준의 목소리였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한유라는 가해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짓밟힌 피해자였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반전에 흥분하여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다. 권지혁은 담담하게 모든 상황을 정리했다. 아우라 그룹은 박태준 씨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산업 스파이 혐의로 즉시 고소할 것이며 셀레스틴 측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유라 디자이너의 명예를 훼손한 모든 언론과 개인에 대해서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아우라 그룹에 제왕이 내리는 서슬퍼런 심판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셀레스틴의 주가는 폭락했고 대한민국 패션계는 전례 없는 스캔들에 발칵 뒤집혔다. 세상의 모든 비난은 이제 박태준과 셀레스틴을 향했고 반대로 한유라는 불의에 맞서 싸운 비운의 천재 디자이너로 대중의 뜨거운 응원을 받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스캔들이 아닌 정의와 재능의 아이콘이 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그날 밤 유라는 자신의 스튜디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때 조용한 발소리와 함께 권지혁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감사합니다.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떤 말로도 이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산산조각 났던 그녀의 자존심과 영혼까지 구원해 주었다. 권지혁은 대답 대신 그녀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나직이 말했다. 당신을 지킨 게 아니오. 유라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돌아보자 그의 깊은 눈이 그녀를 향했다. 그 눈 속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짙은 감정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나의 세상, 나의 미래를 지킨 거지. 이제는
당신이 없는 아우라 그룹은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렸으니까. 그의 고백에 유라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한유라 씨, 처음 당신의 디자인을 봤을 때부터, 아니 불의 앞에서 당당했던 당신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내 세상은 온통 당신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소. 일과 위기, 그리고 신뢰로 단단하게 얽혀있던 두 사람의 관계 위로 마침내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정이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태준의 추악한 범죄가 만천에 드러난 후 한유라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불의에 맞서 싸운 천재 디자이너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서사가 되었고, 대중은 그녀의 컬렉션에 폭발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냈다. 몇 달 후 마침내 아르테미스 컬렉션이 세상에 공개되는 론칭 패션쇼가 열렸다. 쇼가 열린 아트센터는 대한민국 정재계와 문화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쇼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지고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하는 순간 장내의 모든 소음이 감탄 섞인 침묵으로 바뀌었다. 한유라의 디자인은 사람들의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경지에 있었다.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에게서 영감을 받은 그녀의 옷들은 강인하면서도 우아했고 신비로우면서도 현대적이었다. 밤하늘의 별을 수놓은 듯한 드레스 새벽의 안개를 형상화한 듯한 실크 블라우스 강인한 여전사를 떠올리게 하는 날카로운 재단의 재킷까지. 모든 의상에는 그녀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환희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했다. 피날레 무대 모든 모델들이 런웨이를 가득 채우고 마침내 디자이너 한유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수줍지만 당당한 그녀의 모습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어떤 패션쇼에서도 볼 수 없었던 뜨겁고 진심 어린 박수였다. 유라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관객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맨 앞줄 그녀를 가장 뜨거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권지혁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행복감에 휩싸였다. 쇼는 대성공이었다. 아르테미스 컬렉션은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에서 주문이 폭주했고 한유라는 단숨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디자이너의 반열에 올랐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영광의 시간만이 남았지만 권지혁은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잊고 쉴 수 있는 온전한 휴식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축하 파티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회사를 나서던 유라의 앞에 권지혁이 서 있었다. 그는 늘 입던 딱딱한 수트 대신 부드러운 캐시미어 니트에 면바지를 입은 편안한 차림이었다. CEO가 아닌 한 남자로서의 모습이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 이제는 모든 걸 잊고 쉴 자격이 있어. 그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이번 주말 나와 함께 떠나주시오.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 둘만의 여행으로.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유라는 놀랐지만 망설일 이유는 없었다. 그녀는 심장이 설레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이 되자 권지혁은 약속대로 그녀를 데리러 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화려한 호텔이나 리조트가 아니었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 세속의 소음이 전혀 닿지 않는 곳에 자리한 고즈넉한 한옥 스테이였다.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집 전체에서는 수백 년 된 소나무의 향기가 배어 나오는 듯한 평온함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더 이상 회장님과 수석 디자이너가 아닌 지혁과 유라로서. 그들은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서툰 솜씨로 점심을 만들어 먹었으며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풍경 소리를 들었다. 유라는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긴장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권지혁의 옆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안식처였다. 여행의 마지막 날 밤이었다. 그들은 마당에 작은 화롯개,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하늘을 가득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인 완벽한 고요 속에서 권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오랫동안 아무도 믿지 않았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내가 가진 배경과 자리를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속에서 모든 관계는 결국 비즈니스고 거래라고만 생각했지. 마음을 여는 것은 곧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배웠으니까.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재벌가의 후계자로서 받아야 했던 차가운 교육, 언제나 실적으로 증명해야 했던 자신의 가치,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과거의 상처까지. 그가 왜 그렇게 얼음장 같은 가면을 쓰고 살아야 했는지 유라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당신은 달랐소.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 그저 자신의 재능과 열정만으로 세상과 부딪혔고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어. 그런 당신을 보면서 나도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게 됐어. 그의 진솔한 고백에 유라의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가만히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권지혁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마주 잡았다. 그리고 결심한 듯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여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고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밤하늘의 샛별 하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작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반지가 들어있었다. 군더더기 없이 심플했지만 완벽한 비율과 섬세한 세공은 그것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담아낸 듯한 반지였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여자 앞에선 한 남자의 진실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한유라, 내 얼어붙었던 세상에 유일한 온기가 되어준 사람. 그의 목소리가 별빛 아래서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이제 아우라 그룹의 디자이너가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디자이너가 되어주시오. 나의 모든 순간을 당신이라는 사람으로 디자인하고 싶소. 나와 결혼해주겠소. 유라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버려지고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세상 가장 귀한 보석이라 말해주며 평생을 약속하는 남자가 눈앞에 있었다. 그녀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네, 좋아요. 권지혁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별들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길고 길었던 상처와 시련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온전한 사랑과 행복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한유라는 아우라 그룹의 CCO, Chief Creative Officer,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로 정식 임명되어 그룹의 디자인 철학 전체를 이끌게 되었고, 권지혁은 그녀라는 든든한 날개를 달고 아우라 그룹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날이 밝았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세기의 결혼이라 불리며 대한민국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결혼식이 열리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야외 정원은 수만 송이의 흰색 꽃으로 장식되어 마치 동화 속 천상의 화원처럼 보였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적의 거물들,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셀러브리티들이 하객으로 참석했고, 식장 주변은 두 사람의 결혼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거대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신부 대기실 창가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 아래 한유라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그리고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웨딩드레스였다. 그 드레스는 전통적인 공주풍의 디자인이 아니었다. 아르테미스의 강인함과 유노이아의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그녀의 인생 이야기 그 자체를 담아낸 듯한 예술 작품이었다. 어깨를 감싸는 섬세한 자수는 과거의 상처를 허리에서부터 유려하게 퍼져나가는 실크 스커트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얻어낸 자유를 상징하는 듯 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권지혁이 들어왔다. 완벽한 턱시도 차림의 그는 신화 속 왕자보다도 더 기품 있고 멋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부가 된 유라를 본 순간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벅찬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아름답소. 그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말했다. 내 인생에서 본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 그의 진심 어린 찬사에 유라의 뺨이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불안과 설렘으로 시작되었던 첫 만남부터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함께 헤쳐나온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두 사람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이윽고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유라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에 들어섰다. 모든 하객들의 축복 어린 시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남자 권지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 짧은 길이 그녀에게는 마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는 순례의 길처럼 느껴졌다. 단상 앞에서 마주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직접 작성한 혼인 서약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먼저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세상이 저에게 등을 돌렸을 때 당신은 저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당신은 저의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의 세상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온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어서 권지혁이 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화답했다. 나는 당신의 재능을 사랑했고 당신의 강인함을 존경했으며 마침내 당신의 영혼에 반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내 모든 세상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영원히 당신만을 지키고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두 사람의 진심이 담긴 서약에 하객들 중 일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주례의 성혼 선언이 끝나고 권지혁은 조심스럽게 유라의 베일을 걷어 올렸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입술에 영혼을 약속하는 성스러운 키스를 했다. 그 순간 정원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하객들 속에는 더 모드 시절 유라를 안타깝게 지켜보았던 몇몇 동료들의 모습도 보였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축하해 주었다. 한편 한쪽 구석에서는 이수진 차장이 복잡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 이내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것은 한유라의 완벽한 승리이자 모두를 아우르는 그녀의 따뜻한 용서이기도 했다. 화려한 피로연이 한창일 때 행사장 한쪽의 TV 뉴스에서는 박태준의 항소심이 기각되어 징역형이 확정되었다는 짧은 보도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 소식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의 시대는 완벽하게 끝났고 이제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아름다운 부부를 향해 있었다. 1년 후 아우라그룹 CEO 집무실. 권지혁의 사무실은 이제 더 이상 그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거대한 책상의 맞은편에는 유라의 취향이 담긴 또 하나의 책상이 놓여 두 개의 태양이 공존하는 완벽한 우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아우라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함께 이끄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권지혁이 그룹의 경영과 전략을 책임진다면 한유라는 CCO로서 그룹의 모든 크리에이티브와 디자인 철학을 총괄했다. 다음 시즌 파리에서 선보일 오트쿠티르 라인 컨셉은 부활, 레서렉션로 정했어.
과거의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아우라만의 새로운 클래식을 창조하는 거지. 유라가 태블릿에 스케치를 띄우며 설명하자 권지혁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훌륭하오. 당신의 그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모든 지원은 내가 책임지겠소. 예산이나 마케팅은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상상력을 펼쳐주시오. 그들의 대화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권지혁이 그녀를 공주처럼 아낀다는 세간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그는 그녀를 유리상자 속 공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제국을 다스릴 또 한 명의 강력한 군주, 진정한 여왕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그녀의 재능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불어주는 바람이었다. 그날 밤 모든 일을 마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집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처음 그녀가 아우라 그룹 스튜디오에 섰던 그날처럼 별들이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권지혁이 뒤에서 부드럽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가끔은 아직도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유라가 그의 품에 기대어 속삭였다. 권지혁은 그녀의 관자놀이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이건 꿈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치열하게 만들어낸 현실이지.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꼭 껴안았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설레는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억울하게 쫓겨났던 한 소녀가 자신의 왕을 만나 여왕이 되기까지 길고 길었던 드라마는 마침내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